다카 프로그램의 기존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자회사 듀포이가 인공 고관절 제품의 결함으로 총 10억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지난해 발행된 재산세 환급액 800만 달러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뉴욕시 정부가 지난 10년간 고의로 맨해튼의 교통정체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일업체 환기시설 의무화 심리가 또 연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하면서 다카 프로그램의 기존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 다카 승인을 받은 드리머에 한해서인데요. 체류 신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준비 중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린지 그라함 연방 하원 의원이 다카 수혜자에 대한 합법 체류 신분 연장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를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계속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쯤 상정될 예정입니다. 공화당에서는 그라함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 상원 의원이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딕 더빈 의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혜택은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다카 승인을 받은 드리머에 한해 적용될 전망입니다. 단 다카 수혜자들은 각종 개인정보 및 범죄 기록 등 연방당국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장기간과 갱신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 단계지만 일단 기존에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받았다면 단기간 추방유예가 아닌 체류 신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듀포이가 총 10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듀포이는 인공 고관절 제품 결함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그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8천여 건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방 텍사스 북부지법 배심원단은 1일 J&J는 6명의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과 치료비 등으로 3,200만 달러, 징벌적 배상금 10억 900만 달러 등 총 10억 4,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올해 전국에서 내려진 배상 판결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해당 제품의 디자인 결함으로 관절 부식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제품은 피나클로 J&J와 듀포이는 해당 제품 디자인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은 것으로 배심원단은 판단했습니다. 듀포이는 현재 피나클 등 인공 고관절 제품 결함과 관련해 8,400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품의약청이 인공 고관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듀포이는 2013년부터 해당 인공 고관절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판례가 되면서 앞으로 남은 소송들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다수의 한인들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J&J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며 다른 관련 소송도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지난해 발행된 재산세 환급을 재심사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받았거나 중복 지급된 액수가 8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환급금의 일부가 사망한 소유주에게 발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환급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디너폴리 감사원장은 이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는 정부에서 제공한 주민정보 오류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연봉 기준보다 높은 소득의 주민 25,567명에게 540만 달러가 잘못 발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격이 없는 주택 소유주, 타주 거주자 등
등 3,998명에게 160만 달러가 지급됐고 이미 사망한 주택 소유주 2천여 명에게도 81만 8,766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중복 지급된 경우도 246명에 달해 이들에게 43,504달러의 돈이 새어나갔습니다. 이외 기타 61명에게 지급된 8,722달러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환급은 은퇴 노인과 일부 중산층에게 적용되는 수혜 자격에 맞춰 지급됩니다. 차가 몰리는 곳에 혼잡세, 주행 제한 속도를 낮추는 비전제로. 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이 교통 정체를 야기시키기 위한 뉴욕시 정부의 의도된 계략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전직 뉴욕 시경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과 빌 드블라지오 시장 정부가 고의로 교통 정체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맨해튼 내 차량 운전을 회피하도록 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 관계자는 블룸버그 드블라지오 행정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도로 디자인과 운행 규칙 등을 바꿨다며 자전거 전용 도로 확대와 차로 폐쇄 등으로 자동차 운행 가능 도로를 줄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보행자 광장을 만들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거나 병목 현상을 유도하고 주요 간선 도로에 자전거 전용 레인을 설치해 차로 폭을 줄이고 트럭의 이중 주차를 발생시키며 거의 모든 애비뉴의 차량의 좌우회전이 금지된 도로 교차를 설치했습니다. 또 스트릿에서 애비뉴로 진입하기 위해 별도의 화살표 신호를 받아야 하는 교차로를 늘리고 교통경찰에게 교통통제보다는 교통위반 티켓 발부에 더 신경 쓰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하루 평균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트럭이 2010년에 비해 4만 5천 대가량 줄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정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신문은 비난했습니다. 내일업체 환기시설 의무화 심리가 또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심리 연기 요청은 오히려 원고 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는 4일 주정부가 이번 달 22일에 있을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소송에 대한 심리를 내년 1월 22일로 또 연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주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심리 일정은 또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한인네일사롱업주 김 씨가 지난 10월 최초 제기한 소송의 심리는 원래 지난 11월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정부 측의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이달 22일로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또 연기돼 심리 일정은 내년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네일업계에서는 주정부가 여러 차례 심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원고 측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업주가 바뀌거나 신규 라이센스 신청 시 환기시설 설치와 관계없이 라이센스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브로드 애비뉴 교차로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추가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무단 횡단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펠팍타운 크리스 정시 의장은 2일 타운에서 횡단보도 신호등 추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주정부에서 지원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횡단보도 신호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펠팍 브로드 애비뉴 선상의 전체 9개 교차로 중 자동차 신호등은 5개, 하지만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등은 브로드 애비뉴와 이스트 센트럴 블러바드가 만나는 교차로 등 단 2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펠팍 당국은 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로 나머지 3개 교차로에도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설치된 횡단보도 27개 곳 모든 지역에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보행자 보호 표지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펠팍 당국은 이와 함께 보행자의 무단 횡단, 이른바 제이워킹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행자들의 갑작스런 무단 횡단
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운은 먼저 예방 차원에서 무단 횡단을 단속하고 있다며 보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보행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무단 횡단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4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뉴저지 리츠필드 팍 학구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꼭 필요하다면 교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주도 내년부터 만성 통증에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허용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이를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가능 질환에 만성 통증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암과 에이즈, 파킨슨, 루게릭, 간질과 다발성 경화증 등 10가지 중증 질환이나 난치병에만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 보건국은 만성 통증의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은 수준내에 발표하고 이에 대한 규정은 내년 초쯤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올해 1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들의 신청을 받고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에게 아이디를 발송하며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해왔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워드 주커 주 보건국장은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건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그간 뉴욕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불평해왔던 의료용 마리화나 옹호자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영어 학습생과 특수 아동들은 일반 학생들과 다른 별도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하다는 취지입니다. 내년 대학 입시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칼리지 보드는 이를 연방 법무부의 권고에 따라 영어 학습생과 특수 아동이 시험을 보는데 일반 학생들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칼리지 보드사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SAT, PSAT-10과 PSAT 그리고 AP 시험 등에 응시하는 영어 학습생들에게 시험 전 수업일에 제공되는 시험 유의사항이 한국어를 비롯한 제2 외국어로 제공됩니다. 또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특수 아동은 일반 응시생들과는 별도의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어 내년 가을쯤에는 각 주마다 수업일에 실시되는 시험때 ELL 수험생들에게는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데이비 콜맨 칼리지 보드 CEO는 이번 정책으로 일반 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영어 학습생과 특수 아동들이 평등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지난 2014년 LA 지방법원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각하되자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계 극우단체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의회 등이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지난해 2월에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은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2심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남가주 동문회 행사 참석차 LA를 방문한 김용학 총장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미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용학 총장은 미래를 나아가는 핵심 가치로 기독교 정신, 창의성, 연결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3C를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용학 총장은 연세대 최초의 사회학과 교수 출신으로 국무총리 인문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 비전위원회 등 한국 정부 기구에서도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강가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떼죽음을 당한 청어 때문인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이러한 의문의 떼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마치 쌀알이라도 뿌려놓은 듯 바닷가가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해변은 물론 수면 위나 배가 정박한 부두까지 은색 띠가 이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모두 집단 폐사한 청어입니다. You could have walked across the water. It was covered with, fish. 팔뚝만한 청어 수만 마리로 뒤덮여 은빛으로 물든 운하는 얼음이라도 얼어붙은 듯한 착각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It looked like ice. It was solid bunker, mostly all dead. The silver and white actually looked like ice. 눈앞에 펼쳐진 의문의 떼죽음에 주민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불안해하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어떼가 포식자의 공격을 피해 운하로 도망쳤다가 수문이 닫히는 바람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hey chase them in here, but unfortunately the locks are closed, so it's just a dead end. Can't get out, and the sheer number of fish in here just sucks the oxygen out of the water and they suffocate. 고래가 떼죽음을 당하는 이상 현상도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와 독일 해안가에서 향유 고래들이 잇따라 육지로 헤엄쳐와 폐사했습니다. Sadly, they've got into difficulty in shallow water down here in the wash, and I'm afraid, they've met their end in the shallow water. 브라질에서도 흑범고래와 돌고래들이 모래사장 위까지 돌진해오는 등 고래들의 집단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폭염금지 이후 개체수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라거나 석유 굴착시설의 소음이 고래들의 음파를 방해 길을 잃은 것이라는 가설만 떠돌 뿐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인지 인간이 만든 재앙인지 잇따른 의문사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일 밤 11시 30분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시의 2층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3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2층에서는 50에서 100명의 관객이 댄스 음악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1층은 예술가들의 밀집 공간으로 수십 개의 작업실과 주거 공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예고된 참사로 알려졌습니다. 다이빙계의 작은 거인으로 불렸던 세미리 박사가 지난 2일 뉴포트 비치 자택에서 96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920년 프레즈너에서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157cm의 단신으로 올림픽 다이빙 종목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세계 다이빙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당시 다이빙은 백인의 전유물로 여겨졌기에 고인의 업적은 더 빛났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입대해 선수 생활을 이어갔던 고인은 이듬해 올림픽 정상에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제시카 리 부 입학처장이 입학처 디렉터로 1년 만에 승진하면서 프린스턴대 입학 사정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이 디렉터는 입학처장과 함께 입학사정 업무 전반도 관리 감독하게 되며 신입생 모집과 선발 과정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대학 측은 한인인 이 디렉터가 신입생 선발에 있어 인종 및 사회 경제적 다양성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저지주 전기요금이 앞으로 3년간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전력공급업체는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 복구 비용 충당을 위해 2017년 2월 1일부터 약 3년 동안 전기요금을 0.7% 올리는 인상안을 주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인상안이 승인되면 월 평균 116달러 5센트인 뉴저지 주민의 전기요금은 116달러 86센트로 81센트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샌디 피해 복구 공사 기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봉사기관에 관계되어서 한인사회의 자산 형성 및 재단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한인사회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비영리 단체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인데 대개 종교단체나 사회봉사기관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나 사찰 등은 한인사회의 자산으로 환원되거나 사용되기에는 매우 제한된 현실에서 한인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공적 자산으로서의 건물들은 한인회의 맨하탄 빌딩, 대뉴욕지구 상록회 건물, 청소년회관 교역센터, 미랄복지홈, 무지개의 집, YWCA 건물, 그리고 퀸스 150구가에 있는 KCS의 커뮤니티 센터 등입니다. 전 한인회장 김정희 씨의 그 커뮤니티 센터 펀드와 배인남 씨와 최영태 씨가 주동해서 만든 KCC 건물 등이 있는데 공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 건물이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가치를 유보하는 것 외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일에 경쟁력을 높이고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한인사회의 다양한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KCC 동포회관이 건립되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큰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 구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KCS가 100년 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퀸스 베이사이드의 대지 54,000 스퀘어풋, 건평 36,300피트의 유대인 회관을 구입 계약하고 크로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 커뮤니티 센터가 미국 내 한인들이 살고 있는 주요 도시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이러한 센터들을 전국적으로 엮어내면 연방정부의 펀딩을 수수해서 전국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인사회에서 사회봉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은 2002년 설립된 한미 지역사회 재단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KACF라고 약자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홍준식 박사와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제19대 공관장 조원일 대사께서 한인 2세들을 독려해서 그 2세들이 중심이 돼서 재단을 형성하고 미국 사회 재단과 기업 그리고 개인 후원자들이 그 지원하는 후원금, 각종 이벤트의 모금 만찬을 통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들을 그 지원하고 배정하고 컨설팅 서비스도 병행하면서 지역 비영리 단체 기관들의 운영의 효율화와 재정적인 독립을 돕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500만 불 이상의 재원을 지역사회에 분배하고 있고 매년 분배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뉴욕 아름다운 재단은 서울 아름다운 재단과 정신을 함께하고 기본적인 조직 형태나 활동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뉴욕 일원의 한인 커뮤니티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2007년 이후 76만 불 이상의 지원금을 지역사회 기관에 배분하고 나눔의 정신을 토착화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두 개의 재단 외에 한인 기업들이 출자해서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기업 형태 재단이 한인사회에 등장하게 되는데 2003년 사우스폴 사회 데이빗 김 사장님이 지역사회와 미국 내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비영리 재단인 김 파운데이션을 설립해서 매년 100만 불씩을 출자해서 지역사회 봉사기관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인 재단들이 계속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을 형성하고 그 지역사회를 돕는 형식을 택하지는 않지만 키스 프로덕션, H마트,
쉐이크앤고, 한양 그리고 한인 은행들도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기부 문화가 종교단체 중심에서 사회단체로 확대되면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2006년 KCS가 159가 커뮤니티 센터를 구입할 때에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기업가께서 200만 불의 지원금을 선뜻 약정하고 지원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한인 봉사단체의 역사에 길이 남아야 될 사실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한인 사회에도 유산이나 재산을 자손이나 종교단체에 남기는 것 그 범죄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단체들에 남겨주는 일들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엔다우먼트 운동은 한인 사회를 비옥한 토양으로 갖고 가리라고 믿습니다. 한편 봉사기관의 그 부속기관으로 자원을 창출하는 이윤 창출의 비즈니스 설립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봉사기관의 범주에서는 다뤄지지 않지만 한인사회 내 크고 작은 장학재단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단체들도 열려몸을 통해서 장학금을 제공하고 2세 꿈나무들을 가꾸는 노력은 매우 긍정적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기여금에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기에 양쪽을 잘 관리하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인사회 내 연구활동, 정체성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세대 간의 화합과 계승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 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맑겠지만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